최순환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순환 중 발생하는 사고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순환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습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순환 환경은 병원마다 모두 다르고 이 수술이의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병원 사정에 맞추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최순환 과정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 일렉티브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연습과 실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로의 셋업을 통한 안정적인 최순환 운용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최순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응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된 연습과 교육 실행만이 안정적인 최순환 운용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폐기의 교육과 연습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먼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순환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이 최순환 전반에 걸쳐서 예측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떠한 근거 및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 실행 가능한 계산을 통해서 현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 대한 어떠한 파악도 없이 최순환을 운영하는 것은 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심폐기 운영 자체만 놓고 봐서는 환자에게 좋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순환사가 행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이 근거가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한번 해보고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순서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리뷰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환자의 초기 및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에 대한 모든 계산과 예측은 이 과정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리뷰를 통해 파악된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실에 들어와서는 이제 환자의 셋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셋업 과정은 각각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이 여러 인공장치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환자의 진단에 따른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회로의 셋업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면 이 최순환 운영 중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셋업을 마무리하고 회로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밍을 진행하게 되며 이 회로의 프라이밍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혈역학적 변화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에 따른 수술 방법에 따라 이 동맥 및 정맥 시스템에 삽관을 하는 과정도 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삽관을 통해서 최순환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이 심폐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수치 변화들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과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환자 파악을 하기 위한 차트의 리뷰 과정은 체해순환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준비 사항과 이 운영 사항들이 결정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여러 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 체해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이 판독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발생되는 체액량 변화와 판막 질환으로 발생되는 체액량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막 질환의 경우에도 어떤 질환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환자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실제 수술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체해순환 과정에서 환자의 체액량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체해순환 운영 중에 환자의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해순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공장치를 이용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회로의 셋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 셋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 환자에게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셋업과 관련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연습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에서 체해순환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공회로의 셋업은 이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환자에게 심폐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폐기의 준비 과정은 이 응급 상황이 아닌 일렉티브 수술에서 평소에 연습하고 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 실행에 옮겨야 응급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심폐기 준비 상황에서의 실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상황에 따라 회로의 셋업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회로의 셋업을 진행해야 하며, 현재 셋업하고 있는 부분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른 셋업을 위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셋업의 순서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체해순환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체해순환을 가동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 회로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해순환 회로를 드라이 셋업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고 수술이 생기면 사용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수술이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일렉티브 수술에서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장치를 이용한 심폐회로 준비에 있어서 이 응급 상황이 아닌 수술에서 이 순서를 지켜서 이 심폐회로를 셋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고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환자에게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로의 셋업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폐회로의 셋업에 있어서 많은 인공장치들을 사용해서 심장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혈액의 가스 교환과 이 혈액의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이 혈액의 저장소를 모두 포함한 인공장치를 통상적으로 옥시네이터, 즉 인공산화기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혈액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주문 제작된 이 커스텀 튜빙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의 이 동맥 라인에 연결해서 환자에게 혈액이 유입되기 전에 이 공기 및 여러 데브리를 제거하는 이 아트리알 필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동맥 시스템에 혈액을 공급하고 정맥 시스템에서 혈액을 타결시키게 되는 이 메인 아트리알 라인이 이 동맥 아트리알 필터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이 옥시네이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튜빙 회로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카디오토미 서커 라인과 벤트, 여러가지 라인들을 통해서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이 혈액 저장소인 리저버로 유입시켜서 재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밖으로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한 동종혈액의 사용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 심장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인위적으로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장을 멈추고 수술 동안 심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을 주입하기 위한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회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블러드 카디오플래지아와 크리스톨 카디오플래지아 딜리버리로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설치하는 회로에 따라서 셋업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외순환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체액량을 제거하고 이 신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헤모필터의 설치도 필요하고, 이 비너스 라인으로 드레인된 혈액을 인공 펌프의 회전을 통해서 혈액을 다시 동맥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렇게 생긴 원심성 펌프와 이 롤러 펌프의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인공장치 등을 수술 목적에 맞게 설치한 다음 회로를 이 물로 채워서 회로 안에 공기를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회로에 이 충진 즉 프라이밍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공기 접촉으로 인한 응고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헤파린을 주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약물의 주입 과정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장치를 이 회로에 연결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심장수술을 안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인공장치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응급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웨이 스탑콕 하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과 응급상황에서의 회로의 셋업을 나눠서 이 셋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달의 한계가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촬영, 셋업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 순서는 가장 먼저 산화기를 홀더에 거치시킨 후에 이 산화기 방향에 맞게 방향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심폐기의 위치가 수술이의 방향에 따라서 이 메인 펌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옥시네이터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산화기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 및 이 닫혀져 있는 이 캡들을 모두 이 오픈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카디오토미 서커가 연결되는 부분을 방향에 맞게 이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병원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병원의 상황에 맞게 주문 제작된 이 튜빙팩을 열어서 가장 먼저 아트리알 필터와 이렇게 메인 AV 라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성품을 꺼내서 이 아트리알 필터를 먼저 이 홀더에 고정을 하고 이 리저버의 비너스 드레이지 커넥터 부분에 연결하고 이 부분을 연결하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퍼퓨전 플로우를 측정하기 위한 이 센서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라인을 이 옥시네이터 블러드 아울렛 포트의 방향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메인 AV 라인을 개통시켜주는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메인 이 아트리알 비너스 라인의 구성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비너스 라인이고 이 부분이 아트리알 라인입니다. AV 라인이 이중 포장되어 있어서 지금 소독 포장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보시고 있는 거고, 이 슬라이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폐기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한 후에 이중 포장되어 있는 AV 라인을 수술 필드에 넘겨주는 방식이 있고, 이중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없고 이 수술 필드에서 내려받아서 프라이밍을 진행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혈액의 이동을 시키게 되는 원심성 펌프 및 롤러 펌프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롤러 펌프의 이 경우에는 메인 롤러 헤드 펌프에 이 실리콘 부분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이 롤러 오클루전 이 부분의 롤러 오클루전 장치를 완전히 조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메인 펌프의 설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롤러와 튜빙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롤러 펌프 및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방향성이 바뀌어서 이 체외순환이 가동되는 순간 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센트리퓨갈 펌프 및 롤러 펌프의 회로 연결에 있어서 절대로 방향이 바뀌면 안 되고, 항상 주의해서 항상 몇 번을 확인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 8분의 3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리저버의 블러드 아울렛 포트에 이 부분에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은 이쪽 밑에서 보시는 힛 익스체인저의 블러드 인렛 포트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 서플라이 라인을 이 산화기 가스 인렛 포트에 연결하고,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과 이 블러드 카드 플레이자 사용 시에 이 블러드의 공급을 담당하게 되는 이 Y 형태로 생긴 라인을 이렇게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걸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리저버 내부에 공기를 배출하게 되는 이 부분에 포트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백큐 어시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4분의 1 라인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VAB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필터와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아트리알 필터와 리저버 상단 루어에 이 각각 3웨이 스탑콕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의 3웨이 스탑콕에 이런 8분의 1 이 라인을 연결해서 다른 쪽은 이 리저버 상단에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 8분의 1 라인은 아트리알 필터를 이제 프라이밍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라인입니다. 이 설치된 회로의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클램프를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 아트리알 필터의 경우에는 이 플루의 방향에 따라서 공기를 밑에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 혈액이 유입되는 부분에 클램프를 하고, 그리고 메인 AV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클램프를 해야 합니다. 이 회로의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라인 이외에는 모든 라인이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의 연결 과정을 옥시네이터를 중심으로 이 메인 AB 라인을 포함해서 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 다른 부분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된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의 셋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LB 벤트 또는 LA 벤트, 루트 벤트, 카디오토미 서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회로의 셋업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롤러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이 튜빙의 라인의 방향성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디오플래직 딜리버리 서킷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의 주입 이 종류에 따라서 이 설치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블러드 카디오플래지아 딜리버리 서킷은 이제 옥시네이터와 연결이 돼서 이 동맥혈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래직 딜리버리 서킷은 일반적으로 카디오플래지아에 혈액이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와의 연결이 필요 없는 관계로 나중에 설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카디오플래직 딜리버리 셋을 설치한 후에 이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을 연결한 다음 이 카디오플래직 롤러의 오클루전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오클루전의 조절은 이 혈액과 카디오플래지아의 비율이 4:1의 비율로 나누어진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분의 1 라인과 4분의 1 라인이 한 개의 롤러에 설치되게 되고 이 오클루전의 기준은 이 8분의 1 라인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4분의 1 라인은 오버 오클루전 상태가 됩니다. 만약 4분의 1 라인을 기준으로 오클루전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이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이 연결되어 있는 8분의 1 라인은 이 언더 오클루전이 되기 때문에 카디오플래지아의 주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이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을 주입하기 위해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를 삽관하고 카디오플래직 딜리버리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이 혈액에 역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항상 기준은 8분의 1 라인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LB 벤트와 루트 벤트 또는 카디오토미 서커의 이 오클루전을 조절을 합니다. 이 오클루전은 항상 매 수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오클루전 과정에서 LB 벤트와 루트 벤트는 이 공기가 역류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탈 오클루전을 시행해야 하고 이 석션 과정에서 컬랩스로 인한 이 혈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디오토미 서커의 경우에는 이 파샬 오클루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이제 헤모필터를 설치합니다. 이 부분까지가 이 회로의 셋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플라즈마 솔루션 2팩을 준비하고 헤파린을 각각 2000 유니트를 주입을 합니다. 보통 프라이밍 솔루션의 헤파린의 주입은 이 밀리리터당 2유니트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2000ml의 플라즈마 솔루션을 리저버에 내린 다음에 이 롤러 펌프 또는 센트리프갈 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이 회로의 수액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퍼퓨전 플로우는 회로 내 에어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프라이밍을 완전히 끝내고 메인 비너스 라인과 이 메인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을 이제 클램프를 해야 합니다. 이 캐놀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소독 포장된 라인을 이 감염에 주의해서 이 수술 필드로 올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회로의 셋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 최대한 빨리 회로의 프라이밍을 진행해서 체순환을 가동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의 회로의 셋업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피캡 과정에서의 온펌프 캐비지로 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 프로마이 수술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한 이 응급 상황에서의 체순환이 운용이 가능하고,
타입 A 다이섹션의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CAG 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이제 어레스트로 인한 체외순환 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응급 상황에서는 곧바로 캐뉼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헤파린을 먼저 주입을 해야 됩니다. 케이지당 300유니트 헤파린을 보통 주입을 하게 되고, 이 마취과에 넘겨주고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옥시제네이터를 홀더에 거치한 후에 이 옥시제네이터 라인들을 정리하고 이 튜빙을 바로 오픈을 합니다. 여기에서 1번의 메인 이 아트리얼 라인, 이 아트리얼 필터와 AB 라인을 옥시제네이터에 거치를 하고 이 라인들을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비슷합니다. 이 메인 AB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이 리서큘레이션을 연결을 하고 이 옥시제네이터의 블러드 아울렛에 이 라인을 바로 연결을 합니다. 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트리퓨갈 펌프보다는 롤러 펌프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롤러의 펌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실리콘으로 구성된 부분은 롤러에 감아준 다음에 이 롤러의 오클루전 장치를 완전히 조여줍니다. 이 비너스 리저버 이 블러드 아울렛 부분에 이 라인을 연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힛 익체인저 부분에 블러드 인렛 부분에 라인 하나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라인의 방향이 바뀌면 절대 안됩니다. 리서큘레이션의 기능과 이 카디오플레직 딜리버리 셋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이 Y,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나중에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솔루션을 주입하는 경우에 이 블러드를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를 합니다. 만약 크리스탈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한다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서플라이 라인을 연결을 하고 이 아트리얼 필터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아트리얼 필터에 이 3A를 연결을 하고 이 8분의 1 메일 라인을 연결을 해서 한쪽은 이쪽 리저버에 연결을 합니다. 이 아트리얼 필터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아트리얼 필터 블러드 이 부분과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클램프를 합니다. 이 부분 이외에는 모든 부분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라임 솔루션에 각각 헤파린 2000을 주입하고 이 킥 프라임 라인을 통해서 리저버로 플라즈마 솔루션 2000을 전부 내리고 이 롤러 펌프의 오클루전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오클루전이 끝난 후에는 이 롤러 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이 회로 내의 공기를 제거를 합니다. 이때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해서 플로우의 순서대로 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공기를 제거한 후에 이 캐놀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프라임된 라인을 수술 필드에 올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응급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캐놀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실행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카디오토미 서커를 연결을 해서 롤러 펌프를 가동하고 이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을 리저버로 유입시켜야 이 과도한 혈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이 운영되고 나서 이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 셋을 설치하고 이 프라이밍을 진행하고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주입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LV 벤트와 루트 벤트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헤모필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체외순환을 실행을 해서 환자의 바이탈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 셋과 이 헤모필터의 셋업 과정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한 프로시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의 셋업은 체외순환을 가동하고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음 설치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로의 셋업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회로의 셋업은 항상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셋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의 셋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일렉티브 수술에서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셋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일렉티브 수술에서의 연습과 실행을 통해서
완전히 숙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는 이 회로의 셋업 순서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메인 회로의 셋업 및 프라이밍을 마치고 이 체외순환을 가동해서 이 환자의 바이탈을 안정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각자의 본인 병원의 회로의 구조는 이 세세한 부분까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평소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폐기의 교육과 실행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차트 리뷰와 이 셋업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 프라이밍과 헤모다일루션에 대한 강의는 분량이 많아서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체외순환 운영 중 이 캐뉼레이션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및 이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순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캐뉼라라는 관을 이용해서 이 정맥 및 이 동맥 혈관에 이 삽관을 통해 체외순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캐뉼라를 통해서 모든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각 종류별 캐뉼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체외순환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외순환을 운영하기 위한 캐뉼라의 특성 및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심장수술에서 사용되는 이 캐뉼라의 종류 및 이 삽관 과정 및 이 체외순환 운영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용 목적에 맞는 캐뉼라를 가지고 이 어느 곳에 삽관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순환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캐뉼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선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모든 캐뉼라는 이 압력 손실, 즉 프레셔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압력 손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이 각 캐뉼라에 형성되는 이 압력 손실을 이용해서 이 캐뉼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 및 그 외 심폐기를 이용하는 수술에서 사용되는 캐뉼라의 종류에는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주 쓰이는 캐뉼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뉼라의 종류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삽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캐뉼라의 형태가 결정되게 되고, 이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 캐뉼라의 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는 캐뉼라 위주로 이 사용상의 주의점과 여러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리알 캐뉼라 또는 이 EOPA 이 캐뉼라는 주로 동맥 혈관에 삽관되어 이 혈액의 관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아트리알 캐뉼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덜트의 서술에서는 캐뉼라의 이 전단의 생김새가 45도 앵글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EOPA 캐뉼라, 아트리알 캐뉼라처럼 이 스트레이트 되어 있는 형태의 캐뉼라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소아수술의 경우에는 이 페디아트릭 원피스 캐뉼라라고 해서 이 전단의 생김새가 이 EOPA 캐뉼라처럼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캐뉼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트리알 캐뉼라는 주로 어센딩 에올타에 주로 삽관되어 전신에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아트리알 캐뉼라를 사용하는 경우 체외순환 중에 이 CPB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정상 압력을 형성하다가 수술 중 압력이 점차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뉼라 엔드홀의 방향이 이 처음에는 상행 대동맥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 대동맥 벽 쪽으로 이 엔드홀의 방향이 돌아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아티리얼 캐뉼라는 사이드홀이 없기 때문에 이 캐뉼라 전단에서 이 박출되는 혈액이 혈관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면서 이 펌프에서 측정하는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이 환자에게서 측정되는 압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펌프에 의해서 형성된 혈류로 인해 이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의에게 보고해서 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비해서 이 캐뉼라 크기가 작을 경우에도 이 jet플로우의 형성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 있고 이 혈액 손상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디악 아웃풋에 따른 적정한 캐뉼라 사이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캐뉼라의 사이드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홀이 형성되어 있는 캐뉼라의 퍼퓨전 플로우의 형상은 이 방사형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은 줄어들게 되고 이 혈액의 손상 및 혈관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OPA 캐뉼라도 이 아트리알 캐뉼라에서와 같이 이 어센딩 에올타 사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캐뉼라 특성으로 인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다이섹션 수술의 경우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삭관할 수도 있고 이 이노미네이트 아테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뉼라 사이즈는 소아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퍼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깊이까지 조절해서 삭관할 수도 있고 이 캐뉼라의 형태가 아티리얼 캐뉼라처럼 앵글이 없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 혈관에 깊이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EOP 캐뉼라를 이용해서 혈관에 삽관할 경우에 이 체순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아트리알 캐뉼라는 이 45도 앵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 삽관한 다음 혈관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EOP 캐뉼라의 경우에는 이 앵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센딩 에올타에 삽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엔드홀이 이 에올타 뒷벽에 그 위치해 있을 때 이 펌프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상당히 높은 압력을 형성하게 되고 퍼퓨전 플로우는 거의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이 혈액 손상 및 이 대동맥 벽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체외순환 확인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이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만약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RPM을 상승을 시켜도 퍼퓨전 플로우는 낮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퍼퓨전 플로우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레브랄 퍼퓨전이 감소하고 그 결과 세레브랄 옥시메터의 수치도 정상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 형태의 캐뉼라를 사용해서 어센딩 에올타에 삽관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OPA 캐뉼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스타퍼를 이용해서 짧게 넣던가 또는 아예 길게 밀어 넣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밀어 넣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또는 이 캐로티드 아테리로 캐뉼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OPA 캐뉼라도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드홀을 만들어서 혈류 형태가 방사형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캐뉼라의 선택은 주로 환자의 이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 정해지지만 이 삽관되는 혈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복잡기형을 가지고 있는 소아의 경우에서 많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퍼퓨전을 담당하는 캐뉼라 사이즈의 경우에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게 이 작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삽관한 경우에도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상승하게 되고 이 jet플로우의 형성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혈액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카디악 아웃풋에 맞는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비너스 캐놀라는 주로 환자의 대정맥에 삽관되어 이 전신을 순환하고 돌아오는 이 혈액을 드레인 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너스 캐놀라도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카디악 아웃풋 및 이 삽관되는 부위에 따라 사이즈 및 형태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90도 앵글이 이렇게 90도 앵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 형태의 캐놀라는 보통에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접근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이 라이트 오리클에 삽관돼서 이 아래 부분은 IBC에 위치하게 되고, 이 윗부분은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이 수술 부위 접근 방법에 따라 삽관되는 장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90도 라이트 앵글 캐놀라를 SBC와 IBC에 각각 삽관을 해서 각각 삽입할 수 있고,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도 각각 이 SBC와 IBC에 삽입해서 탈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 또는 라이트 앵글 캐놀라만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 두 캐놀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 라이트 앵글 및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는 SBC와 IBC에 각각 캐놀레이션을 진행해서 라이트 에이티륨에 접근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삽관에서 체외순환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관련 수술과 이 마이트랄 밸브와 관련된 수술에서 이 라이트 에이티륨을 접근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투스테이지 이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접근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에 사용되게 되는데, 온펌프 캐비지를 한다거나 에올틱 밸브에 관련된 수술을 한다거나 타입 A 다이섹션 등의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 수술 접근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캐놀라는 다르게 됩니다. 캐놀라의 종류에 따라 혈관에 삽관된 이후에 체외순환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사항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일단 비너스 캐놀라는 주로 정맥의 탈혈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삽관의 위치에 따라 체외순환을 가동하고 나서 이 드레이니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캐놀라 전단이 생김새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라이트 앵글 캐놀라의 이 경우에는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위치에 따른 문제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90도 앵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삽관되는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중 이 캐놀라의 방향, 즉 이 엔드홀이 이 혈관벽을 향하는 경우에 심한 채터링 이펙트를 발생시켜서 이 과도한 음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 혈액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IBC에 스트레이트 캐놀라가 삽관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캐놀라 팁이 IBC에 위치하지 않고 이 헤파틱 베인에 삽관되거나 헤파틱 베인을 지나서 팁이 위치하는 경우에 탈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정맥 탈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 비너스 캐놀라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SBC, IBC에 각각 삽관을 하는 경우에 이 체외순환 초기에는 파샬 바이패스, 즉 이 부분 관류를 시행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토탈 바이패스, 즉 이 완전 관류를 시행하기 위해 이 SBC와 IBC를 결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분 관류에서 완전 관류로 바뀌는 경우 이 정맥 탈혈은 어떠한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서 수술의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피모랄 아테리 및 비너스 캐놀라는 주로 에크모 운영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심장 수술 중 피모랄 아테리알 및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시행하거나 2차 또는 3차 수술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 다이섹션 수술의 경우에도 피모랄 아테리에 삭관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사용될 경우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이 많은 경우에는 이 캐놀라 사이즈의 한계로 인해서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탈혈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요시 SBC 또는 주글라 베인을 통한 삽관을 통해서 이 혈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피모랄 아테리와 베인을 통해서만 체외순환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 탈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캐놀라 자체가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이 캐놀라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캐놀라 전단에서의 jet플로우 형성으로 인해서 이 혈액 및 혈관의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삽관 과정에서 캐놀라 엔드홀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이 채터링 이펙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체외순환 운영 과정에서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프레셔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캐놀라의 엔드홀이 이 혈관의 휘어진 부분에 위치하거나 이 다이섹션의 경우 이 펄스 루멘으로 삭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초기 압력의 변화를 파악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이 수술기에게 보고해서 위치를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이 정해져 있듯이 아트리알 캐놀라라고 해서 동맥혈관에만 삭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트리얼 캐놀라라고 하더라도 정맥혈관에 사용해서 탈혈을 유도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비너스 캐놀라라고 해서 정맥혈관에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에올틱 루트 부분에 삽관을 해서 이 심정지액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 벤트가 없이 스트레이트 타입의 형태와 이 에어 벤트가 형성되어 있는 이 Y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마 인베이시브 수술의 경우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흉곽을 통해서 이 상행 대동맥에 삭관될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져 있는 이 롱루트 캐놀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소아부터 어른까지 대략 4가지의 종류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리 퍼퓨전 양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카디오플레이저의 주입 시 형성되는 압력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리 퍼퓨전은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4% 정도로 분당 300ml 정도가 관상동맥을 통해서 이 심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롤러 펌프에서 카디오플레이저 주입 시 이 펌프 플로우는 이 분당 300ml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100에서 150mm 머큐리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루트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60에서 80mm 머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정상적으로 카디오플레이저가 주입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상당히 낮은 압력이 형성되고,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완전하게 잡혀있지 않는 경우에도 주입 압력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 주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혈류가 코로나리 아테리로 유입됨으로써 이 카디오플레이저의 워시아웃을 일으켜서 이 카디오플레이저가 주입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EKG 상에서 이 피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가 수술 중에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이 체외순환사가 모니터를 확인해서 이 심근의 액티비티가 형성된다는 보고를 해서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리 아테리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압력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카디오플레이저를 주입해야 합니다. 이 루트 캐놀라의 경우는 이 카디오플레이저의 주입 목적뿐만 아니라 이 에어 벤트의 이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수술 중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펌프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발생되는 혈액의 흡입 및 발생되는 이 공기를 제거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며,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제거한 이후에도 이 심장에서 발생된 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펌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심장 혈관의 관이 삽관되어 이 롤러 펌프를 통해서 혈액 및 공기를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튜빙 라인이 컬랩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컬랩스로 인해 공동화 현상 진행으로 공기가 자체적으로 혈관 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롤러 펌프 운영 중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원웨이 에어벤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리트로그레이드 코로나리 사이너스 퍼퓨전 캐놀라는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주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처럼 이 안테그레이드 퍼퓨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이 발룬을 위치시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발룬의 종류에 따라 이 오토 발룬과 매뉴얼 발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매뉴얼 발룬의 경우에는 이 타입 A 다이섹션 수술에서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 삽관을 해서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RCSP 캐놀라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의할 점은 이 안테그레이드 퍼퓨전보다는 주입 압력이 낮아야 하고, 카테터의 위치가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카디오플레지아 주입 중 압력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이 너무 높은 압력으로 주입 시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퓨전 플로우는 분당 100에서 150mm 머큐리이고, 이 CPB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50에서 80mm 머큐리입니다. 이 코로나리 오스티알에 이 직접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센딩 에올타를 오픈해서 수술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경우처럼 이 코로나리 오스티알에 직접 집어넣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놀라의 경우는 직경이 너무 작아서 상당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리 오스티알에 다이렉트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에올타를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 주로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수술 의의에 따라서 이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동시에 주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랩트 코로나리 아테리와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를 각각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는 이 심장 안에 삽관이 이루어지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테터의 팁이 이 랩트 에이티륨에 위치할 경우는 이 LA 벤트라고 불리고, 이 카테터 팁이 랩트 벤트리클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 LB 벤트 카테터라고 불립니다.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랩트 벤트리클에 위치해서 이 랩트 하트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고 랩트 하트에 유입되는 혈액을 흡입해서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랩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 이 랩트 벤트리클의 혈액을 흡인해서 이 심장 근육의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랩트 카테터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의 삽관은 주로 라이트 어퍼 풀모나리 베인을 통해서 LA 또는 LB에 카테터의 팁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랩트 하트 벤트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심장 안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롤러 펌프에서 컬랩스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고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가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 펌프 위닝 과정에서 위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 삽관되어 있는 카테터로 인해서 이 치환된 판막 리플렛을 계속해서 이 오픈해 놓기 때문에 이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을 심하게 발생시켜서 이 시스테믹 퍼퓨전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은 조직 판막보다는 기계 판막에서 더 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의에게 보고를 하고 카테터를 레프트 AT링으로 빼줄 때까지 펌프 위닝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썸프 카테터는 이 심장 안에 고여있는 혈액을 흡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썸프 카테터를 심장 안에 삽입해서 이 벤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심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석션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 과도한 석션으로 인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와이어링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판막에 코다가 끼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 안에 삽입되어 혈액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까지 심장수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테터 위주로 이 사용의 목적과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외순환사는 카테터의 종류와 생긴 모양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각 캐놀라의 압력 손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 캐놀라의 종류와 이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현재 심장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캐놀라를 통해서 이 혈관 어느 부위에 삽관할 수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놀라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정맥에 삽관하는 캐놀라 또는 이 동맥에 삽관하는 캐놀라든 간에 이 혈관에 삽관이 가능하다면 이 정맥과 동맥에 상관없이 이 삽관이 가능합니다. 이 타입 A 다이섹션 수술에서 이 토탈 서큘레이 어레스트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이 전신의 혈류가 순환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순환을 정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혈류가 순환하지 못하는 동안 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 캐놀라를 삽관해서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라프트 또는 이 캐놀라를 통해서도 가능을 하지만 이 오른쪽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해서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 세레브랄의 윌리 서클이 잘 개통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랩트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 캐놀라를 삽관해서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 주로 사용되는 캐놀라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트로그레이드 코로나리 사이누스 이 퍼퓨전 캐놀라를 사용해서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프루잇, 이 퍼퓨전 카테터를 사용을 해서 퍼퓨전을 진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캐놀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폴리 카테터를 이용해서도 세레브랄 퍼퓨전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캐놀라 등을 이용을 해서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할 경우 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대부분 롤러 펌프와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해서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프루잇 퍼퓨전 카테터의 경우에는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는 경우에서 이 압력 변화를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프루잇 퍼퓨전 카테터보다는 이 RCSP, 이 매뉴얼 발론 카테터를 이용해서 퍼퓨전을 하는 것이 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센딩 에올타 또는 에올틱 아치의 삽관이 필요한 경우에 이 EOPA 아티리얼 캐놀라를 통해서
이 혈관에 삽관할 경우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트레이트 형태의 캐놀라는 항상 캐놀라 엔드 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엔드 홀의 위치가 만약에 캐놀라가 삽관이 돼서 이 에올타 뒷벽 쪽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이 CPB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이 혈관 및 이 혈액 손상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퍼퓨전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의 산소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삽관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수술의에게 보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심장수술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45도 앵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상행대동맥에 주로 삽관이 이루어지며 이 혈액의 관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SBC와 이 IBC에 각각 삽관해서 타혈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한 개의 관을 삽관을 해서 타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프레셔 로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캐놀라 사이즈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티리얼 캐놀라에 비해서 비너스 캐놀라의 사이즈가 더 다양한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클로즈 시스템과 이 오픈 시스템, 즉 이 폐쇄 회로와 개방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관류와 타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SBC와 IBC에 각각 삽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라이트 에이티륨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SBC와 IBC를 각각 삽관하는 경우에는 이 토탈 바이패스와 파샬 바이패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타혈을 유도할 수 있는데 주로 라이트 에이티륨을 통해서 삽관이 되며 이 윗부분에는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위치하게 되고 이 아랫부분은 이 IBC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투스테이지 캐놀라를 사용해서 타혈을 유도하는 경우는 이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접근하지 않는 수술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수술 부위의 접근 방식에 따라 이 삽관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수술 후에 벤트리클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는 경우에 이 벤트리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 심근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에크모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수술 후 라이트 벤트리클의 기능 부전으로 펌프의 이탈이 어려운 경우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비너스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드레인시키고 이 풀마 아테리얼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이 프리로드를 줄여주게 됩니다. 즉 라이트 벤트리클의 볼륨 로딩을 줄여줌으로써 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회복될 때까지 이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 라이트 벤트리큘라 어시스트 디바이스, 즉 RVAD라고 합니다. 이 우심방에 삽관되는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이 라이랭글 또는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 모두 가능하지만 이 90도 라이랭글 이 캐놀라보다는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플로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90도 라이랭글 캐놀라는 이 끝부분에만 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에 비해서 이 채터링 이펙트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폐동맥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경우는 아티리얼 캐놀라 및 EOPA 캐놀라를 이용해서 퍼퓨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이 랩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랩트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 펌프를 운영해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랩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서 심폐기 이탈이 어려울 경우에 이 랩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볼륨 로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좌심방에 캐놀라를 삽관해서 타혈을 유도하고 이 어센딩 에올타에
캐놀라를 삽관해서 좌심실로 유입되는 혈액을 줄여주게 되면 이 심근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이용해서 캐놀라와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도 이 벤트리클의 서포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피모랄 베인을 통해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통해서 이 septum을 뚫고 들어가서 이 캐놀라의 엔드홀을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위치시켜서 드레인시키고, 이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이 피모랄 아테리에 삽관해서 이 퍼프전을 시행을 하면 이 레프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볼륨 로딩을 줄여서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 후 레프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동시에 완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바이바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양쪽의 벤트리클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심장수술 과정에서 시행되는 알바드와 엘바드는 에크모와는 달리 옥시네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 튜빙 서킷과 이 센트리퓨갈 펌프 또는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단지 혈류의 바이패스만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옥시네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렁 펑션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피모랄 아테리 및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도 이 에크모 또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즉 최소 침습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모랄 아테리얼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피모랄 아테리에 삽관이 가능하고,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피모랄 베인에 삽관해서 혈액을 드레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베노베노 타입의 에크모에서는 이 양쪽 피모랄 베인에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2개 사용해서 에크모를 운영해 줄 수 있으며, 이 캐놀라 엔드홀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관류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비노비너스 타입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피모랄 베인에 삽관해서 드레인을 시키고,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관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켓에서 제공되는 피모랄 아티리얼 및 이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에크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심장 수술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즉 이 최소 침습 수술은 이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삽관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캐놀라 등에 의해서 이 수술 시야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모랄 베인에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 삽관에서 IBC에 위치를 시키고, 이 라이트 주글라 베인에 이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삽관해서 SBC에 위치시켜서 탈혈을 유도합니다. 이 주글라 베인에서 SBC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로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사용해서 드레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피모랄 아테리에 이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관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입 A 다이섹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 캐놀레이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엑실라리 아트리에 접근해서 이 그라프트를 연결해서 퍼프전을 진행해 줄 수도 있으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OPA 캐놀라를 통해서 이 삽관해서 퍼프전을 진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레식 에올타 다이섹션 또는 애니리즘 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는 이 파셜 바이패스, 즉 부분체 순환으로 진행되며 옥시네이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병변이 발생한 위와 아랫부분에 이 클램프를 진행하고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혈액을 이게 우회시켜서 이 클램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앱트로드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고 이 하지의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바이패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프트 에이티리움의 비너스 캐놀라를 삽관해서 드레인을 진행을 하고, 이 피모랄 아테리 또는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 디센딩 에올타에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 및 이 아티리얼 캐놀라를 삽관해서 관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는 이 부분 체외순환 중의 하나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이식에서도 펌프를 운용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간이식에서는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처럼 이 혈류를 우회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파셜 바이패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IVC와 포탈 베인의 삭관에서 드레인을 진행을 하고, 이 엑실라리 베인을 통해서 이 혈액의 관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술에서 사용되는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삽관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에서는 이 캐놀라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캐놀라를 가지고 어떤 부위에 삽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놀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에서 정맥에서의 탈혈과 동맥으로의 관류를 위한 캐놀라의 선택은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게 됩니다. 먼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진단에 따른 이 수술 부위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 캐놀라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체표 면적을 구하고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서 이 환자의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는 캐놀라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자에게 맞는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이 성인과 소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소아에서의 대사량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카디악 아웃풋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캐놀라의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조직의 대사량에 따라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이 체외순환을 운용할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의 대사 요구에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해서 관류량을 유지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관류량에 따른 압력 손실의 증가로 인해서 이 혈액의 손상과 이 혈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혈액의 손상은 이 수술 후 출혈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캐놀라를 선택해서 이 환자에게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고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놀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 캐놀라 자체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이 100ml 머큐리 이상이 되는 캐놀라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부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도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는 크기를 선택을 해서 충분한 탈혈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수술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고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의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레프트 하트 벤트 카테터를 삽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프트 벤트 캐놀라는 이 수술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심장 안에서의 공기를 제거하고 이 완전하지 않은 심근의 이 볼륨 로딩으로 인한 디스텐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심장 수술에서 중요한 캐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되는 캐놀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캐놀라를 선호할 수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되는 캐놀라의 사이즈에 따라서 체외순환사는 이 선택된 이 캐놀라의 특성을 알고 체외순환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방정식은 이 푸아즈유가 유도한 방정식으로 이 관을 흐르는 점성 유체의 유량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여러 인자들의 조건에 따라서 유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점성을 가지고 있는 혈액이 캐놀라 및 튜빙 그리고 인공장치를 통과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보시는 여러가지 이런 인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 체외순환 중 사용하게 되는
인공장치에 대한 압력 손실 및 여러가지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떠한 관을 이 A에서 이 B까지 이 점성이 있는 유체가 통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F는 이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1은 유체가 유입될 때의 압력을 나타내고 P2는 이 유체가 빠져나오면서 발생되는 압력입니다. 이 P1과 P2 사이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 압력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L은 원통형의 길이이고 이 R은 원통의 반경입니다. 이 푸아제이어의 방정식을 살펴보면 이 퍼퓨전 플로우는 이 델타 P, 즉 이 압력의 변화를 이 좌변에 위치하고 이 우변에 있는 여러 인자들이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확인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우변의 인자들은 이 보시는 것처럼 분모와 분자로 나뉘게 되고 이 분모의 수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 좌변과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이 분자의 수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좌변과 비례해서 변하게 됩니다. 인자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튜빙의 이 길이는 이 방정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라인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이 압력의 변화, 즉 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이 압력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이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는 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압력의 변화가 커지는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체외순환 중 튜빙 라인이 짧아질수록 압력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는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성이 있는 유체가 관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점도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방정식에 생각을 해보면 확인해보면 이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의 변화, 즉 압력 손실은 이 증가하게 되고 이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중 혈관 내에서 점도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인자는 적혈구입니다. 방정식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적혈구의 수치가 높다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중 적정한 헤마토크릿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체외순환에서 25% 전후입니다. 너무 높은 헤마토크릿은 인공회로와 인공펌프를 통과하면서 이 혈액 손상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심장수술 중에는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유체의 점도는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혈액 손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순환 중 이 점도의 증가는 이 페리페럴 퍼퓨전, 즉 이 조직 관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조직의 산소 전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온까지 저하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위적인 혈이석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혈이석 관련 이론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이 튜빙의 반경은 플로우 레이트 및 압력의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인자입니다. 이 반경의 4제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경이 2배가 증가를 하는 경우 이 압력 손실은 이 16배가 감소하게 되고 플로우 레이트는 16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경이 만약에 반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 압력 손실은 16배가 증가하게 되고 이 튜빙을 통과하는 플로우 레이트는 16배가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생각을 해야 할 점은 모든 인공장치들은 항상 일정한 크기와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체외순환 조건이 매번 수술해서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체외순환 중 가장 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플로우의 증감과 압력 손실을 일으키는 곳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반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말초 조직의 퍼퓨전 플로우와 이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에서 혈액이 통과하는 튜빙은 2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4분의 1인치, 16분의 3인치,
1인치로 총 5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른에서보다는 소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튜빙에서 이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플로레이트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에서는 특히 이 튜빙 라인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압력 손실은 감소하고 이 플로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튜빙 회로와 캐놀라의 압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최외순환 회로에서 측정되는 정상 압력은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훨씬 높게 형성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최외순환 중 플로레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자들의 압력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라인의 길이는 짧아져야 하고 유체, 즉 이 혈액의 점도는 감소해야 하고 이 튜빙 사이즈는 커져야 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티리얼 캐놀라와 이 비너스 캐놀라의 이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아티리얼 캐놀라의 경우는 이 A에서 B를 혈액이 통과하면서 캐놀라의 반경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 손실만큼 이 B 부분에서 발생되는 속도는 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성인에서 사용하는 캐놀라보다 소아에서 사용하는 캐놀라에서 더욱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하단의 그림은 이 비너스 캐놀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삽관되는 캐놀라에서의 압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삽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이 A 부분이 가장 작고 점점 이 루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서는 아티리얼 캐놀라보다는 항상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해 주어야 이 원활한 정맥 타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서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순환 과정에서 아티리얼 캐놀라로 관류된 혈액이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프리로드는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비너스 캐놀라의 A 부분에 해당하는 이 루멘 사이즈가 작다면 캐놀라 자체에서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 원활한 타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프레셔로스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LS 운용 시 삽관되는 캐놀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는 이 여러 제조사에서 여러 종류의 캐놀라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캐놀라에 대해서 이 M넘버라는 수치로 개량을 해서 이 환자의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이 압력 손실과 그에 따른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살펴보면 이 왼쪽 표는 이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캐놀라의 사이즈와 사이즈와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캐놀라의 사이즈와 이 캐놀라의 길이에 따라 개량된 이 M넘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의 이 100cm H2의 의미는 이 환자의 심장 위치에서 이 사이폰 이펙트에 적용되는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100cm H2일 때 이 M넘버에 따른 각 캐놀라의 플로우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폰 이펙트란 이 액체가 관을 통과할 때 어떤 펌프의 작용에 도움 없이 이 중력에 대항해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사이폰 이펙트가 작용을 하려면 이 적정 높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사이폰 이펙트는 주로 정맥 타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체외순환 인공장치인 리저버를 살펴보면 비너스 캐놀라가 삽관되어 있는 라이트 에이티륨에서 리저버로 이 혈액의 원활한 드레인을 위해서는 이 심장과 혈액 저장소인 리저버의 높이차, 즉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최소 60cm H2O 이상 형성되어야 원활한 드레인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맥 시스템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경우 이 원활한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캐놀라의 사이즈가 아티리얼 캐놀라보다 큰 이유이고 이 환자보다 리저버가 낮게 위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활한 정맥 타혈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VABD,
즉 이 비너스 드레니지 어시스트 디바이스도 이 정맥 캐놀라의 크기가 작거나 사이폰 이펙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100cm H2O의 프레셔 그라디언트에서 이 각 캐놀라에 대한 적정 플로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M 넘버의 수치가 클수록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왼쪽은 주로 성인용 캐놀라에 적용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이 오른쪽은 소아에서 사용되는 캐놀라를 가지고 측정한 수치입니다. 이 성인의 경우 X축의 분당 관류량에 따른 이 Y축의 이 프레셔, 이 압력 손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오른쪽에 위치한 이 수치들은 분당 플로우 레이트와 이 압력 손실을 변환을 해서 이 M 넘버라는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할 때 이 각각의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자체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 이상이 되는 캐놀라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혈액 손상과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ECLS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 이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이 분당 5000ml의 관류량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체 캐놀라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 이하인 M 넘버를 확인을 해보면 2.5 그래프에서 프레셔 로스 이 50mm 머큐리를 형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손상이 없이 ECL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M 넘버 2.5에 해당하는 캐놀라를 선택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바이오메디커스의 아티렐 캐놀라는 여기 표에서 확인을 해보면 21이나 23프렌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이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25프렌치 이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ECLS 운용 시 이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게 이 15프렌치의 아티렐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관류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M 넘버가 3.3이고 플로우 레이트는 분당 2.2L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높은 압력 손실로 인해서 ECLS와 같은 이 장기간의 체외순환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M 넘버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렐 캐놀라의 경우는 이 같은 10프렌치라도 이 캐놀라의 길이에 따라서 이 M 넘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10프렌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바이오메디커스는 길이가 25cm이고 이 엘캐스의 경우에는 11cm로 길이가 짧지만 이 3.90에 같은 M 넘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메디커스의 캐놀라가 길이가 더 길지만 같은 M 넘버를 보이는 것은 이 바이오메디커스 캐놀라에 이 사이드홀이 존재를 해서 이 압력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M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동일한 관류량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는 이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 및 이 베노 바이패스에서 이 환자의 몸무게 및 이 삽관되는 이 장소에 따라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캐놀라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환자에 대한 허용 관류량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7kg 이하는 이 120에서 분당 kg당 200ml의 관류량이 필요하게 되고, 이 7에서 10kg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 10에서 20kg의 경우에는 80에서 120, 20에서 25kg의 경우에는 100, 25kg 이상의 경우에는 분당 kg당 80ml의 관류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대사량에 따라서 관류량이 정해지는데 이 소아에서는 성인의 2배 이상의 관류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류량을 기준으로 이 몸무게에 따라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이 설정되게 되는데, 이 성인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66에서 이 70kg의
이 몸무게를 가진 환자를 이 베노 바이패스를 한다고,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를 한다고 시행을 했을 때,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비너스는 보시면 27프렌치, 아트리알은 21프렌치를 사용할 것은 이 표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ECLS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관류량의 유지는 이 환자의 심장 회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이 환자의 관류량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뉼라를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 또는 ECLS에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줄 수 없는 캐뉼라를 사용하게 되면 이 혈액 손상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서의 대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캐뉼라의 선택은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뉼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캐뉼라 또는 이 튜빙 라인에서 이 외경과 이 내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심장 혈관에 삽관되는 캐뉼라 사이즈의 선택에 있어서 이 외경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심장 혈관에 삽관되는 캐뉼라가 만약 이 내경이 기준이 되게 되면 이 캐뉼라마다 외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삽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뉼라는 이 외경이 이 바깥에 이 외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캐뉼라는 이 내경을 넓혀서 압력 손실을 줄이고 더 많은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튜브의 두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브의 두께를 너무 또 줄이게 되면 이 쉽게 휘어지고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튜브 시크니스에 이렇게 와이어를 리인포스해서 강도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 제조사마다 이 같은 사이즈의 캐뉼라라고 할지라도 이 각 플로우 레이트에 따른 압력 손실은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혈액이 지나가는 튜빙 라인은 이 내경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튜빙은 내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튜브의 두께가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순환 과정에서 이 롤러 펌프에 감겨있는 라인의 오클루전의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 수술마다 다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 아티리알 캐뉼라와 피모랄 비너스 캐뉼라를 비교를 했을 때 이 같은 사이즈의 캐뉼라를 할지라도 이 푸아제유 방정식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이드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압력 손실은 줄어들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 전반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압력 손실이 높은 캐뉼라를 선택을 해서 이 환자에게 필요한 관류량을 유지해주는 과정에서는 이 jet플로우의 형성으로 인한 이 혈액의 손상과 이 혈관 손상을 동시에 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 혈액 손상으로 인한 이 수술 또는 ECLS 과정에서 이 지속적인 성분 수혈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올간 디스펑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적정 플로우 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캐뉼라를 선택을 하고 이 충분한 관류량을 통해서 이 환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가지고 이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캐뉼라를 선택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